이번 시간에는 회계가 왜 어려운지, 뭐 왜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처음에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패턴이 있구나를 좀 이해하시면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회계가 어려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제가 적은 거지, 이게 뭐 논문으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를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몇 가지를 같이 좀 보고요. 연결해서 거래는 8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일정 패턴이 좀 있기는 해.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좀 유형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것들이 또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회계가 조금 어렵기는 하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회계 어렵다. 근데 너무 어렵게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어. 뭐 제가 늘 저는 이제 뭐 이 얘기는 하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뭐 당연히 엄청난 지식이 있으신 건 아는데 근데 그것에 비해서 조금 알려주시는 방식도 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방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좀 도와주면 회계학과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회계를 쉽게 이해하고 좀 재미있게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조금 어렵긴 하죠.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요. 근데 회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많아요. 거래는 끝도 없이 많겠죠. 거래가 1부터 100번까지가 있다. 요걸 외우면 된다. 그러면 좋은데 거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 회계 기초 과정의 17번째에서 이런 걸 봤죠. 상기업, 제조기업, 서비스업, 업체별로, 업종별로 아주 다양한 거래들이 일어난다. 어느 기업에서 회계 업무 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업무 양과 질이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나는 상기업에서 하는 회계 처리만 공부할 거야는 아니잖아. 그치? 회계의 수준이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모든 범위에 있는 회계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공부를 다 하게 되니까 이게 헉 하는 거죠. 특히 어떨 때 헉 하냐면 경력 없을 때 실무에서 한 번도 회계라는 업무를 한 적이 없으면 이게 상당히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실무에서 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해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했었다는 게 이해가 돼 있어. 그러면 금방금방 습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직장 생활에서든 뭐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공부를 통해 접근하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양인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실무 경험이 좀 있다. 그러면은 또 이해라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별거 아닌 거 아니까. 근데 우리는 별거 아닌 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엄청난 별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스트레스인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대단하다. 뭐 이건 아니야. 뭐 회계라고 하는 것도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너무 다양하고 그러면 그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처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도 뒤따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해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이해해야 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요 정도는 좀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공부라는 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암기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를 한다 해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 두 번째는 그냥 그때그때 영수증이 오가고 돈이 오가고 하면은 그거를 거래로 인식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기간 경과분에 대한 걸 인식해서 뭔가 결산 시 수정분기해야 되는 일들이 징글징글하게 많아요. 기간 경과분. 이걸 우리는 발생 기준의 의안이라고 부르고요. 발생 기준에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현금 기준이죠. 두 개가 충돌하는데 현금 흐름표만 현금 기준을 쓰고 나머지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에 대한 걸 자꾸 생각해야 돼.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하고 왜 요 기간이 경과되는 기간이 왜 문제가 되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만약에 X 1년도 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를 구하는 손익을 마감할 때 특별히 그 1년이라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한 회계 기간인 12월 말일까지만 1년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보니까 1년치가 요때부터 요때도 기간 계산해 보면 1년이야. 그러나 회계는 이때부터 이때까지에 대한 1년을 우리가 말하는 1년이라고 간주하지 않고요. 반드시 X 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만 단기분. 요거는 차기분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 발생 기준이긴 한데 왜 발생 기준에 의해서 이런 직거래를 하느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되는 재무제표는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기간 동안에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발생되지 아니한 걸 먼저 줬다고 그래서 먼저 어떤 재무제표에 비용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복잡한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산도 기간의 경과분에 대해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비용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부르는 용어가 생기죠. 감가상각이라는 상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발생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워낙 많아서 그렇고요. 요 상각은요. 제가 그 세무회계 이모 전문가? 내가 적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영상 중에서 요 상각과 관련된 내용 중에 감가상각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에 밑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재미로. 그 다음에 각종 충당금을 미리미리 미래에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을 미리미리 충당해요. 이 충당이 어마무시하게 머리가 아파요. 국제회계 기준은 정말 어렵고요. 뭐 보험 계리사도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미래라고 하는 걸 금액을 추정하는 거니까 예상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부분이 요 안에 들어가고요. 또 어떤 자산에 대해서 현재 얼마의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모든 기업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A는 평가할까 말까, B는 평가할까 말까를 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평가 기준에 반영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 그냥 영수증이 왔다. 접대를 했다고 한다. 10,000원이다. 이걸 비용 처리하는 건 이제 껌이죠. 걱정할 거리가 없죠. 얘네들이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은 것 같아. 이건 거래가 아니야. 근데 결산 때 해야 될 게 많아. 그러니까 결산 때 수정사항이 많으니까 이게 복잡한 거죠.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부기와 회계는 어떤 차이냐. 부기는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회계는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넘어선 더 넓은 개념. 그 넓은 개념에 이제 결산이라는 과정도 큰 의미를 가져요. 부기는 그냥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냥 장부에다 옮기는 거거든요. 분개만 하면 돼. 근데 결산은 무엇을 분개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거죠.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그리고 어떻게 거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회계 처리, 답이 달라져요. A라는 기업이 바라볼 때 관점과 B라는 기업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A가 회계 처리하는 답과 B라는 기업이 회계 처리하는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얘는 10이고 얘는 빵원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데 제가 볼 때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증빙이 있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껌인데 이 외의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 판료소의 패턴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요 모든 기업은 돈이 나가는 게 일단 가장 많아요. 돈이 나간다는 얘기는 현금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나가면 현금이 들어올 때는 차변이지만 현금이 나갈 때는 대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현금이 나갔다. 이 얘기는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다. 이제 요 뜻이거든요. 요게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온 거야, 지금. 요게. 그럼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들이 이제 쭉 있잖아, 왼쪽에. 그쵸? 왼쪽에 쭉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뭔가 돈이 나가면 대체적으로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뭘 샀겠지가 가장 많거든. 뭐 샀나? 뭐 돈 주고 사왔나 보다. 그러면 뭘 돈 주고 사왔을 땐 대부분 뭘 처리할 것인가? 만약에 돈이 나간 이유가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돈 갚을 날 됐다. 네가 빌려간 차입금 갚아라. 그러면 부채가 감소되면서 현금이 나갈 거고 조금 복잡한 자본의 거래는 그냥 건너뛰고 우리가 회계 처음 공부할 때 자본에 대해서 목숨 걸을 필요는 없고 앞부분이 공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자본을 공부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누구랑 만나는 게 가장 많냐면 자산의 증가로 인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 두 가지에서 대체적으로 만나거든요.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재무상태표로 가냐 손익계산서로 가냐의 차이인데 그런데 결론은 돈이 나간 건 똑같아. 얘를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재무제표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BS로 가는 거고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고 동일하게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회계 처리하실 때 기본적으로 50%의 분계는 항상 이거 잡냐 대변에는 돈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럴 수 있죠. 돈을 벌었는데 돈이 들어왔다. 두 번째, 돈을 벌었어. 현금이 들어왔어. 현금이 들어왔는데 수익인 줄 알았어. 근데 부채래. 이상해. 여러분 수익과 부채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부채는 갚을 돈 같고 수익은 돈을 번 거잖아. 그치? 돈을 벌었으니까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갈 거고 부채가 증가됐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간단 말이에요. 완전 다르거든요. 뭐가 더 기분이 좋아요? 얘가 더 기분이 좋죠. 부채는 느낌이 안 좋잖아. 돈이 들어오면 뭐해?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공부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부채는 꼭 갚아야만 부채냐? 아니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어서 잠시 부채로 잡는 경우도 꽤 있어.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을 때 부채 증가로 잡는 경우가 수익의 발생으로 잡을 것이냐를 늘 비교하게끔 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이것도 구분하는 게 대박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거래 판료소의 패턴이 늘 이런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왔다. 그럼 왠지 느낌이 좋으니까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부채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수익 아니면 부채, 자산 아니면 비용 이런 식으로 뭔가 패턴이 좀 있긴 해. 근데 그건 계정 과목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그때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의 패턴은 있다. 자, 그럼 예를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자, 5월 1일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화재 날 수 있으니까 보험료를 내요. 기업들은 1년치를 한 방에 내요. 120만 원을 현금으로 냈대요. 만약에 얘를 분개하면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을 대변에 120만 원을 잡아서 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면 이제 대변에 들어올 건 끝났잖아.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차변에 올 수 있는 이 120만 원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이제 분개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 보험료라는 개념의 특징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보험료는요. 5월 1일에 냈잖아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1년치 보험료를 냈는데 1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년 되면 또 1년치 또 내요. 계속 내죠. 1년 내내 1년 또 내고 1년 또 내고 우리 기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매년 내지. 그럼 120만 원 두 번째 돌려받을 수 있나? 못 돌려받아요. 납부하면 끝나. 그러면 얘를 돌려받을 방법은 뭘까? 불이 나기를 기다리는 거지. 근데 불이 나기를 기다려서 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돈은 아깝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깝지. 불이 날 가능성을 내가 안다면, 불은 절대 나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다 가입하죠. 나중에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보험료는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말하면 차변에 뭐가 오는 게 맞을 것이냐? 비용이 와야죠. 비용이 오는 게 맞거든요.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쓰고 이 자리에 비용이 오는 게 맞는데 회계는 이 자리에 비용을 처리해도 12월 말일자로 이 비용 중에
5월 1일부터 4월 30일이 네가 1년이라고는 말했지만 사실은 이번 연도 12월 말일 기점으로 했을 때 단기분은 8개월 뿐이고 요렇게 차기분이 4개월치를 5월 1일에 납부를 먼저 한 것 뿐이잖아. 그래서 8개월분만 비용으로 인식하고요. 4개월분은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차기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얘를 12월 말 기준으로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비용이 아니면 자산으로, 현금이 나간 건 동일한데 얘를 비용 전액이 아니라 비용은 80만 원만 처리하고 자산으로는 40만 원만 처리하길 원해요. 그걸 회계가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회계 기간은 5월 1일부터 4월 30이 아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말이기 때문에 이유는 무엇이냐? 발생주의 때문에 요거야. 발생주의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날 돈이 나갔을 때 아마 이제 혹시 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실무 경험이 있거나 뭐 회계 공부를 이미 하시고 계시거나 뭐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 이때요, 아싸리 처음부터 5월 1일에 나는 완벽한 분계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80만 원만 비용 처리하고요. 40만 원은 자산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 80 잡고 자산으로 40 잡고 대변에는 현금 120 자산 잡고 여기다가 제가 비용이라는 이름과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쓴 이유는 계정 과목은 나중에 공부할 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구체적인 이름 계정 과목을 쓰겠지만 성격은 비용 80 잡고 자산 40 잡고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해서 차변에 2개 대변에 1개 이런 식의 분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징글징글하죠. 이유는 발생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얘를 이제 현금으로 냈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낸 거 말고요. 얘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납부할 수 있잖아. 그러면 차변에 120만 원 중에 보험료 중에 일부는 자산 잡고 일부는 비용 잡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당장 돈이 나가요? 다음 달에 나가요? 다음 달에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자산이 감소된 게 지금은 없잖아. 다음 달에 나가겠지. 그래서 이때는 또 부채가 돼. 당장 카드 빚을 쓴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친구가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차변에 2개, 대변에 부채가 오는 거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바로 이런 거야. 그냥 언제나 현금으로 나가면 딱 아주 심플할 텐데 어떨 땐 예금, 어떨 땐 카드, 어떨 때는 뭐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일에는 이런 일도 있대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한 대를 좀 비싸네? 좋은 거 샀나 봐? 500만 원에 현금으로 샀대요. 그럼 현금 나갔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된 거죠, 대변에. 차변에 올 수 있는 이 500만 원. 컴퓨터. 자, 이 컴퓨터 500만 원을 무엇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돈 나갔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용이죠, 뭐, 컴퓨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컴퓨터는 X 1년도 1년 동안 다 사용되고 소모되냐를 물어보면 아니 꽤 오래 쓰는데 이제 여기서 꽤 오래 쓴다는 얘기는 당해년도 단기간에만 사용하고 소모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사용한다는 전제가 깔리잖아.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회계가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500만 원에 취득한 컴퓨터 돈이 나간 건 맞고 차변에 이 컴퓨터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한 5년 동안 사용할 것 같아 그러면 5년 동안 비용 처리하는 게 맞느냐 5년 동안 비용 처리하려면 지금은 얘를 500만 원이 나가는 이 시점에는 뭘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일단 자산 영원하진 않아 5년 동안만 자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이 컴퓨터를 취득한 거래가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건 동일한데 차변에 또 다른 자산을 하는 유형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나중에 자산의 증가를 잡으면서 자산의 감소를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나는 즉시 1년 동안 쓰고 버릴 거다. 확실하게 버릴 거다. 그러면
비용으로 발생시키면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것이 맞는 거냐를 택하겠죠. 아니에요. 무조건 자산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회사는 500만 원은 내 수준에는 1, 2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굳이 복잡하게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범위에서 이런 과정을 겪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감가상각 이거 5년 동안 골치 아프게 해야 되거든. 다 싫어. 500만 원은 나한테 껌이야. 그러면 꼭 자산 잡을 필요 있어요? 아니요. 그냥 비용 잡아도 돼요. 내 맘이에요. 회사마다 달라요. 꼭 자산은 아닙니다. 비용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공부하면 이런 일이 발생돼. 비용 잡는 게 유리합니까? 자산 잡는 게 유리합니까? 기업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말들인데요. 회계하고 세무가 부딪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회계는 이익이 많이 나는 걸 즐거워하는데 세무는 이익이 감소되는 걸 즐거워해요. 왜냐면 이익이 감소돼야 세금을 덜 내잖아. 근데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럼 보세요. 돈이 나간 건 불변인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덜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세금의 감소를 일으킬까? 예지예. 비용 처리하면 소득이 작아지고 소득이 작아지면 세금을 덜 내겠지? 처음부터 자산 잡아버리면 그만큼 비용을 덜 잡게 되니까 일단 세금을 많이 내겠죠?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막 기업이 맘에 맞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 맘대로 아무거나 막 쓰게 하면 세무가 그걸 가만둘까? 세무는 법인데. 그래서 법에는 500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제한이 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세무회계고, 회계는 야, 금액이랑 상관없어. 네가 택해. 중요성에 의해서 판단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다. 회계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뭐 끝도 없구나.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말이 되면 결산을 할 때 내가 매출로 채권이 발생했다. 못 받았다는 뜻이죠. 10억이 있어. 근데 우리는 다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 대부분 다 못 받잖아. 1%는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0억에 1%면 와,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아니 10억이면은 1억, 그쵸? 1000만 원을 못 받는다고? 1000만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채권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미리 추정이라는 것도 하거든. 그 추정하다 보니까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기업이 혼자서 호들갑을 떠는 거지. 불안해. 불안하니까 미리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주자. 정보 이용자가 좋아하겠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은근히 좋아해. 왜냐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여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나중에 할 거죠. 비용으로 발생시키면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으로 이렇게 대신 이제 간접적으로 차감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막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거래가 일어난 것을 회계 처리하는 건 오히려 쉬운데 그 외의 것들이 막 이것저것이 많은 거야. 짬뽕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기말이 하는 거야. 기말 현재 내가 삼성의 주식을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샀냐면 이번 연도 기중 뭐 2월 10일에 샀고 갖고 있어. 나 내년에 팔으려고.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100만 원이 130이 돼 있네. 어떻게 하지?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장부에 자산으로 보여줄 것이냐, 130으로 보여줄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 주식이 어떤 보유 목적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130이 평가되는 방식이 좀 달라지니까 이게 또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의 주식이 기말 현재 130이라는 건 불변의 법칙인데 내가 100만 원에 샀을지 90만 원에 샀을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두 번째는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 목적이 뭔지. 나는 이 기업의 어마무시한 대주주가 되겠다는 마인드로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단타로 샀다 팔고 나갈 건지, 아니면 이래저래 약간 아리까리한지에 따라서 똑같은 이 거래가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다 달라. 우와,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회계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딱 꼭 집어서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딱딱 정해진 대로 하면 좋은데 회계는 법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법이 심플해요. 양이 많아서 그렇죠. 걔는 이제 범위가 넓고 회계는 어떤 범위를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양한 거래들을 계속 선생님이 얘기해줘. 이 거래, 이 거래 처음 들어봤어. 근데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거든. 이 거래, 이 거래, 이 거래.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회계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듣도 보도 못한 거래가 나오고 이거를 회계 처리하는 거야.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나 이 거래 처음 봤어.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거래라는 건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다채롭다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래의 여러 가지 범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암기도 좀 필요하고 그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기준 또는 상각, 미래에 발생될 것을 충당하는 예상, 기말에 나온 자 평가. 근데 그게 기업마다 다 다르죠.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결산할 게 너무 많고 특히나 거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컴퓨터를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자산으로 처리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건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회계는 기준에 의해서 기업이 초이스하는 거지. 회계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정해진 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다양한 회계 처리를 여러분이 이제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회계 기초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상들 중에 또, 이거 회계 기초 개념에 추가했으면 좋겠다. 요것도 추가하자. 그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지금은 뭐 18번째로 회계 기초 개념 어려운 이유를 나름의 정리를 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